차가운 강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국경을 코앞에 둔 산비탈, 7명의 사내가 어둠 속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앞장서 걷던 정치지도원 최명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산길 아래 자동차 전조등 2개가 흔들리며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를 쫓아온 겁니다. 누군가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등에 업힌 동료를 부축하고 있던 병사들의 걸음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등 뒤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 너머에는 이들이 평생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낯선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선발된 사상 검증과 가족 배경 조사를 모두 통과한 충성심 강한 군인들. 그런 이들이 어째서 하룻밤 사이 조국을 등지고 이 산속을 헤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사연입니다. 오늘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던 호위사령부 군인 7명이 부대의 물자 비리와 한 병사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계기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명수는 북한 호위사령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라고 하면 최고 지도자의 바로 곁에서 경호하는 군인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인이 지도자의 옆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사장과 이동로, 관련 시설과 외곽 경계구역을 담당하는 병력도 필요했습니다. 명수가 맡은 자리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 밖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부대 안에서도 임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었고, 불필요한 질문은 금지됐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보다 지시받은 내용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민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뒤 지방 군수공장 지도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평생 식량공급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집안은 아니었지만 출신 성분에 문제가 없었고, 친척 가운데 행방불명자나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수가 호위사령부에 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영광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수 역시 그것을 진심으로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날의 눈물은 훗날 그가 겪게 될 일들에 비춰 유난히 아프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훈련은 일반 부대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사격이나 추력 훈련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자신의 말과 표정까지 통제해야 했습니다. 근무 중 알게 된 내용을 가족에게 전해서도 안 됐고, 휴가를 나가더라도 자신이 맡은 임무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명령을 빠르게 이해하고 부대원들을 통솔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사 지식이 특출났다기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관이 지시하면 이유를 묻지 않았고, 동료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런 태도 덕분에 그는 정치지도원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가 관리하던 중대에는 100명이 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명수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박진혁이라는 하사였습니다. 진혁은 말수가 적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것을 핑계로 근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혁은 가끔 명수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자신의 백은 몫을 보내고 싶어도 부대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걱정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명수는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시절의 명수는 규정이 사람보다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진혁과 명수가 특별히 가까워진 것은 어느 혹독한 겨울 야간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완전군장을 메고 야간 침투 훈련을 하던 중 명수가 발을 헛디뎌 계곡 아래로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대열을 유지하느라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뒤를 돌아본 사람이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대열에서 이탈해 명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상관의 지시 없이 대열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명수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부대의 규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명수는 진혁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게 됐습니다. 계급도 명령도 아닌 어떤 믿음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대 창고에서 사라진 물자 하나가 그의 신념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겨울을 앞두고 중대의 방한, 피복과 식량이 들어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든 부대원이 겨울 군복과 내일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고에 들어온 물자는 장부에 적힌 양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쌀과 옥수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정해진 양을 보냈다고 했지만 중대에 도착했을 때는 일부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송 과정에서 물자가 줄어드는 일은 어느 부대에서나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해의 부족한 양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나눠줄 겨울 레이가 절반 가까이 모자랐고 식용유는 빈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책임자는 상부에서 원래 적게 내려왔다고 둘러댔지만 물자 인수 문건에는 분명히 전체 수량을 전달받았다는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이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은 문을 닫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부대로 나눠준 것으로 처리하시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명수는 물자가 어디로 갔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송을 담당한 간부와 중대장이 일부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온 지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수는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부대 안의 비리와 사상 문제를 찾아 보고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오히려 그에게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신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명수는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물자까지 모두 나눠준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공급 사정이 나빠져 수량이 줄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병사들은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호위사령부 군인이라도 배가 고프고 몸이 추운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내일을 후임 병사에게 건넸습니다. 낡은 군복 안에 얇은 옷을 겹쳐 입은 채 야간 근무에 나섰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심한 열이 났지만 근무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원이라는 직책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명수가 작성한 장부 안에서는 진혁도 새 내일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속에서는 누구도 춥지 않았고 누구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병사들은 언손으로 총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지도자의 안전을 지킨다고 배웠지만 정작 눈앞의 병사 한 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대를 떠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일부 간부에게 있을 뿐 체제 전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비리만 바로잡으면 된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명수는 사라진 물자와 관련된 기록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된 날짜와 수량, 창고에 남은 양을 비교해 개인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상급 검열이 나오면 사실대로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수첩 한 권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증거로 되돌아오게 될 줄은요. 명수는 그 수첩을 늘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 상급 검열이 올지 알 수 없으니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중대장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수를 볼 때마다 가벼운 농담을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급 부대에서 예고 없는 검열조가 내려왔습니다. 검열조는 창고를 확인한 뒤 장부와 실제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찾아냈습니다. 중대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창고 책임자와 진혁이 나란히 불려갔습니다. 진혁은 창고 관리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자가 들어오던 날 경계 근무를 섰고 인수 과정에서 짐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날 중대장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진혁이 식량과 피복을 빼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 상인에게 물자를 넘긴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명수는 그 말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자가 사라진 날, 진혁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혼자 창고에 들어갈 수도 외부 사람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집안에 힘이 없고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도 없는 진혁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두 팔이 묶인 채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진영수를 바라봤지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명수까지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는 좀처럼 나오기 힘든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진혁 하사는 물자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최 정치지도원이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오? 명수는 진혁의 근무 기록과 의무실 기록을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책상 위의 장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장부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요? 명수의 서명이었습니다. 장부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 자신 역시 허위 보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작성했다고 주장해도 중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명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혁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까지 함께 묶어버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문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짜여진 그림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겨냥된 사람은 진혁이 아니라 명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중대장은 더는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혁의 죄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수는 끝내 그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식사하러 갈 때도, 막사에서 나올 때도 누군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문건 일부도 다른 지도원에게 넘어가 있었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수첩마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행정병 한 명이 몰래 명수를 찾아왔습니다. 중대장실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진혁과 창고 책임자뿐 아니라 명수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죄목은 군수물자 횡령 방조와 불순한 사상 동향이었습니다. 명수는 실제 물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장부에 서명했고 비리를 알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죄의 크기는 사실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수는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죄인으로 지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해준 행정병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명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할 겨를도 없이 그가 서둘러 자리를 뜨는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부대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기만으로는 다가오는 체포의 시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명수가 체포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차량이 내려와 그와 진혁을 데려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혁은 이미 별도의 창고 건물에 갇혀 있었고 정식 구금 시설로 옮겨지기 전까지 임시로 붙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수에게 남은 시간은 닷새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부대를 빠져나갈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위 사령부 군인이 사라지면 일반 주민의 실종과는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즉시 도로와 역이 통제되고 가족과 동료들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진혁을 저 안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명수가 거짓 장부에 서명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성실히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쓰게 될 처지였습니다. 명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대원들을 한 명씩 조용히 불렀습니다. 운전병 오경수, 통신병 한태성, 의무병 리성호, 경계소대 분대장 정광일, 무기관리병 서동철, 그리고 취사병 윤재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탈출할 생각으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진혁을 풀어주거나 이동에 필요한 차량과 통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획의 일부라도 설명하는 순간 이들 모두가 함께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수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을 보고해도 원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돕는다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오랫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운전병 경수였습니다. 그의 형은 국경지역에서 장사를 하다 단속에 걸려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통신병 태성은 상급 간부의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대신 책임지고 영창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무병 성호는 약품이 간부들의 집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정작 병사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각자에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사연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떠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는 이 부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사병 제문만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고향에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탈출하면 남은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수 역시 가족을 떠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부모님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동생의 직장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는다면 자신은 체포되고 진혁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가족을 온전히 지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물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그에게 계획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달라 당부했지만 이미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재문이 마음을 바꿔 상부에 알린다면 계획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를 의심하면서도 결코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재문을 감금하거나 해친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간부들과 다를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문을 제외한 6명과 구금돼 있던 진혁까지 모두 7명이 함께 움직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이틀 동안 명수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원으로서 부대원들의 사상을 검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체제를 등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지금껏 지켜온 신념과 그가 새롭게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저울질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수는 탈출 전날 밤 명수를 조용히 찾아와 낡은 지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전 훈련 때 몰래 베껴두었던 지형도였습니다. 정식 군사 지도는 아니었지만 산길과 계곡의 흐름이 어느 정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도가 언젠가 쓸모 있을 거라 생각해 오랫동안 품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준비해 두었던 걸까요? 어쩌면 경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이곳을 떠날 날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탈출 예정일은 토요일 밤으로 잡혔습니다. 주말에는 상급부대에 연락이 뜸했고 간부 몇 명은 가족을 만나러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눈은 이동을 어렵게 만들지만 발각됐을 때 흔적을 감추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다음 날 아침 식량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차량 한 대에 연료를 채워두었습니다. 태성은 통신 점검을 핑계로 부대 연락망의 교대 시간을 확인했고 광일은 야간 경계 근무표를 바꿔 믿을 수 있는 병사들이 외곽 초소에 배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진혁을 빼내는 일은 명수가 직접 맡았습니다. 구금 장소를 지키던 병사에게 상급부대에 추가 조사가 있다는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정식 명령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만든 임시 문건이었지만 정치지도원 직인이 찍혀 있었기에 병사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진혁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묶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명수를 보자마자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명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나간다. 진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7명은 수송 차량 적재함과 운전석에 나눠 탔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무장한 채 붙잡히면 단순 탈영이 아니라 무력반란으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이동하다 추격대와 마주치면 저항할 방법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개인 소총은 두고 경계 근무 때 사용하던 권총 한정과 비상용 탄약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였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 차량이 부대 후문을 통과했습니다. 경수는 식량 수송 준비를 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당직병은 운행 명령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인 명수가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차량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들 7명은 더 이상 호위사령부 군인이 아니라 추적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차량 불빛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큰 길을 피하고 군용 차량이 드문 보조도로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국경으로 향하면 이동 경로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간 지역의 폐쇄된 채석장으로 가서 차량을 버린 뒤 이틀 동안 산길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을 몇 킬로미터 남겨두었을 때 태성이 가져온 무전기에서 다급한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량 한 대가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했으며 탑승자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탈출 사실이 알려지고 만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수는 재문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가 계획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송이 무전 내용을 다시 듣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시점이 이들이 후문을 통과하기도 전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입니다. 재문이 신고했다면 차량이 출발한 뒤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들보다 훨씬 먼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 진혁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중대장이 자신의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수가 물자 기록과 함께 근무표 변경 내용을 적어두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중대장은 명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대를 빠져나온 것조차 우연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이 이들을 일부러 내보내준 뒤 더 큰 죄를 씌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무기를 들고 달아났다는 증거만 만들어진다면 물자 횡령의 모든 책임까지 이들에게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미 함정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즉시 차량에 불을 껐습니다. 달빛과 눈에 반사되는 희미한 빛에만 의지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뒤쪽 도로에서 차량 불빛 2개가 나타났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추격대였습니다. 이들의 차량은 오래된 식량 수송용이라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로를 달린다면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광일이 차량에서 내려 산으로 흩어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진혁은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눈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에 들어가면 추격대를 피하더라도 동상이나 탈진으로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 앞에는 오래된 철도 화물 터널이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채굴한 돌을 운반하던 노선이었지만 광산이 문을 닫은 뒤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수는 차량을 터널 입구까지 몰았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안쪽에 세운 뒤 바퀴 자국을 감추기 위해 입구 주변에 눈을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쓸어냈습니다. 추격 차량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명은 터널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권총은 광일이 쥐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격대가 터널 안으로 들어온다면 붙잡힐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한 대가 터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입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차량은 터널 안쪽 구분 지점에 세워두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 2명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른 차량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도로 아래쪽에서 이들 차량과 비슷하게 생긴 수송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격대는 그것을 이들의 차량으로 오인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오던 군인들이 되돌아 나갔고 잠시 뒤 차량들은 그 수송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다음번에는 이런 우연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차량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추격대가 돌아오면 터널부터 수색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식량과 물, 방한용 천을 나눠 들고 산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혁은 성호와 명수가 번갈아 부축했습니다. 눈속을 걸을 때마다 발이 무릎 가까이 빠졌습니다. 길을 잘 아는 광일이 앞장섰지만 눈이 지형을 뒤덮으면서 방향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는 민가가 없는 능선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열이 오르고 의식도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성호는 이대로 이동을 계속하면 진혁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혁은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두가 붙잡힐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부대를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진혁을 희생양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와서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그를 버린다면 지금까지의 탈출 자체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명수에게 진혁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져온 방한용 천으로 간이 들 것을 만들었습니다. 2명씩 번갈아 진혁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계획했던 시간보다 이동은 크게 늦어졌지만 누구도 그를 내려놓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들 7명은 같은 부대의 군인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이틀째 밤을 맞았을 무렵 식량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을 녹여 물을 마셨고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위치가 드러날 수 있어 차가운 음식을 그대로 삼켜야 했습니다. 태성은 무전기 전원을 짧게 켜 추격대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군부대뿐 아니라 지역 보위기관과 국경경비대에까지 이들의 인적 사항이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교신 중에 중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들이 군용 무기와 기밀 문서를 탈취해 도주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제압해도 좋다는 지시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기밀 문서를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자 비리를 적어두었던 명수의 개인 수첩조차 이미 중대장에게 빼앗긴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진실을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신이 끝나기 직전 낯익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취사병 제문이었습니다. 제문은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정작 탈출 계획을 보고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숨겼다는 이유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대장은 그에게 이들이 향할 만한 장소를 대라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자신이 제문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제 밀고자는 이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처음부터 명수의 수첩과 근무표를 확인하고 그를 미리 감시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제문은 끝까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랑이 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이들 때문에 부대에 홀로 남은 제문까지 위험에 빠지고 만 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자고 누군가를 위험 속에 두고 온 것 같은 죄책감이 그날 밤 내내 명수를 짓눌렀습니다. 경수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제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색 병력은 부대 주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7명 모두가 함께 체포되는 길이었습니다. 제문을 구할 가능성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 순간이 탈출 과정을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진혁은 데리고 나왔지만 제문은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결국 뒤에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명수는 그날 들었던 제문의 숨소리를 쉽게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흘째 새벽, 이들은 국경과 가까운 산간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그곳부터는 국경경비대의 순찰이 훨씬 잦았습니다. 철조망이 모든 구간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건널 만한 길목마다 초소와 감시 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광일은 과거 훈련 때 지나갔던 계곡을 기억해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줄어 바위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고 계곡 끝에는 강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지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길목에 임시 검문소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탈출 때문에 급히 설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지나가는 주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짐까지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회하려면 하루 이상을 더 걸어야 했지만 식량도 없었고 진혁의 상태 역시 더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들은 검문소를 정면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위 사령부 군복은 이미 벗어 가방 안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광일과 경수는 산림 작업원처럼 보이도록 낡은 외투를 걸쳤고 나머지 사람들은 벌목장에서 일하다 이동하는 인부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수는 이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준비했습니다. 정치 지도원 시절 사용하던 문서 형식과 직인을 기억해 만든 것이었지만 가까이에서 자세히 확인하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문서였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경비대원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명수는 산사태로 작업장이 폐쇄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비대원은 문서를 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책임자로 보이는 군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들의 얼굴을 한 명씩 살펴보다 진혁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혁의 얼굴에는 조사받을 때 생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다쳤소? 성호가 벌목중 나무에 맞았다고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군관은 진혁의 모자를 벗겨 머리와 얼굴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문소 안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들이 탈취했다는 차량이 폐광 터널에서 발견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추격대가 수색 범위를 산으로 넓히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군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뒤 초소 안으로 들어가 전화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몇 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일이 권총을 꺼내려 하자 명수가 그의 손을 눌러 막았습니다. 총을 사용하는 순간 인근 초소까지 곧바로 경보가 전달됩니다. 검문소를 억지로 통과하더라도 국경에 닿기 전에 포위될 것이 뻔했습니다. 군관이 초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경수가 초소 옆에 쌓여있던 연료 드럼통 더미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드럼통 하나를 발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드럼통들이 비탈 아래로 줄줄이 굴러떨어졌고 초소 안에 있던 경비병들까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경수는 그 틈에 검문소 반대편 넓게 트인 벌판 쪽으로 혼자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대원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일제히 그를 향해 쏠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명수는 나머지 5명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진혁은 성호의 어깨에 몸을 반쯤 기댄 채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고 동철은 가방끈을 움켜쥔 손에 하얗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틈을 타 반대편 계곡으로 내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벌판 쪽으로 계속 내달렸고
남은 6명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검문소로부터 한참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스스로 눈에 띄는 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추격 병력을 자신에게 끌어붙여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 한 선택이었습니다. 태성이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명수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경수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그의 선택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를 악물고 계곡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수는 오랫동안 경수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계곡 끝에 도착했을 때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도에서만 보던 낯선 다른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강의 폭은 넓지 않았지만 겨울 강물은 사르르듯 차가웠고 곳곳에 얼음이 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배가 없었습니다. 광일이 먼저 물에 들어가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강 가운데로 갈수록 물이 허리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진혁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방한용 천으로 진혁의 몸을 단단히 감싸 서로의 팔을 놓치지 않도록 이었습니다. 성호와 명수가 양쪽에서 그를 붙잡고 광일과 동철이 앞뒤를 지켰습니다.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북한 쪽 산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격대가 마침내 계곡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태성이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발밑의 돌이 미끄러워 도무지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곧 강가에서 멈추라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광일이 마지막까지 남아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을 쏘는 대신 강가의 얼음 위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무기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추격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거의 기다시피 반대편 강둑에 올랐습니다. 동철과 성호가 진혁을 끌어올리고 명수는 태성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뒤에 남아있던 광일도 가까스로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강둑 너머로 몸을 숨긴 직후 북한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어디에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눈 위로 마른 흙이 튀어 올랐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이들은 몸을 낮춘 채 불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뒤 이들은 현지 경비 인력과 마주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들지 않은 채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명수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에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적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갇히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을 건넜다는 사실 하나만은 이제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지 사람들은 이들을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원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명수와 진혁, 태성, 성호, 광일, 동철 이렇게 6명이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검문소에서 헤어진 경수만은 여전히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7명이 함께 부대를 나섰지만 국경을 넘은 사람은 6명뿐이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차량 뒷좌석에 앉은 명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강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그 안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진혁이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다 명수의 얼굴을 알아보고서야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다 왔습니까? 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진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검문소에 홀로 남은 경수를 향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의 신분 확인과 조사를 거친 뒤 한국 측에 인계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기쁘다는 감정은 쉽게 차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부대에 홀로 남은 제문과 검문소에서 헤어진 경수, 그리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관계기관에서 탈출 과정과 신분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 군인 여러 명이 함께 들어왔기에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건을 각자 따로 진술했습니다. 부대의 물자비리, 진혁에게 씌워진 누명, 체포 명단, 차량 탈취와 국경 이동 과정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던 어느 날 담당자가 명수를 별도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확인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고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수를 보더니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한 채 그저 웃었습니다. 오경수였습니다. 경수는 벌판을 가로질러 추격대를 따돌린 뒤
얼어붙은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며 팔을 다쳤습니다. 그런 몸으로도 눈 속에 숨어 버티다 이들이 이용했던 계곡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홀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다른 경로를 거쳐 뒤늦게 한국 측에 인계된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경수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명이 마침내 다시 모였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영웅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시선을 끌어야 했고 자신이 가장 몸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리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스스로 미끼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검문소에서 모두 붙잡혔을 것입니다. 경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머지 6명에게 탈출할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진혁도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얼굴과 손목에 남았던 상처도 시간이 흐르며 차츰 옅어졌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졌다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작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진혁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은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 복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거짓 장부를 만들고 후임 병사들에게 충성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호위 사령부에서 익힌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말과 제도를 처음부터 배워야 했고 각자 생계를 위해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설 경비 업무를 새로 익혔고 누군가는 운전 관련 자격을 준비했습니다. 성호는 요양보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태성은 통신 장비를 다루던 경험을 살려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수는 오랫동안 한쪽 팔의 후유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추위가 심한 날이면 다친 팔이 저려와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결국 운전 관련 자격증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그는 총 대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삶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큰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동철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회에 적응하느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나가며 차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탈출했던 6사람 외에 한국에서 새로 사귄 이웃과 동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이곳이 자신이 살아갈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명수는 한동안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부대 후문을 통과하는 순간 차단기가 내려오고 눈앞에 중대장이 다시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무리 발을 굴러도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향한 죄책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탈출한 뒤 부모님과 동생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명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소식만으로는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수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곧 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잘못된 지시임을 알면서도 조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눈앞의 동료가 억울하게 끌려가는데도 자신의 가족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대장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진혁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명수까지 체포명단에 함께 올렸습니다. 그가 평생 바쳐온 충성은 조작된 보고서 한 장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 명수는 진혁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물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 거짓 장부에 서명한 것, 그가 끌려갈 때 즉시 막아서지 못한 것까지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진혁은 그 사과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은 명수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명수는 북한을 떠난 뒤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짐을 두 사람은 그제야 함께 내려놓은 셈이었습니다. 부대 후문을 함께 나섰던 7명은 긴 탈출 과정에서 서로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모두 한국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최명수 씨에게 가장 오래 남은 기억은 총송이나 추격 차량의 불빛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동료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한 동료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나누는 평범한 저녁 한 끼가 왜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사연이었습니다.